진짜 올빼미 계속 보이네. 그럼 저게 더 끌려. 제가 왜 묘하게 귀여워가지고. 왜 올빼미 제가 이거 넣는 줄 아세요? 예, 몰라요. 약간 호민이 형 닮았어. 아 즐겁다.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즐거운 거 맞지? 네. 너무 오고 싶었어. 지금 근데도 이 그레이 톤, 이 그레이 알죠? 그레이 상태. 그레이 상태? 뭐냐면은 몸이 좋은 상태가 있고 나쁜 상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좋지 않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아프진 않지만 컨디션이 항상 좋지 않은 상태. 근데 컨디션은 뭐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건강검진 때문에 사실 당이 아예 떨어진 상태로 하니까 뇌가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따가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오늘 이제 치킨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사이다도 먹을 수 있고 이러면 가능하다. 가시죠. 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첫 장면이 항상 없더라고. 그래갖고 최근에 또 우리 치마에 올려주신 팬아트인데 미리 보기 방지용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감사한 게 팬아트 그리신 분들 계시니까 이제 첫 장면은 팬아트를 좀 넣어줘야겠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네, 맑은 눈의 광. 네, 일단은 좀 근황 토크가 좀 있어요. 요런 정보를 하나 봐서 하나 좀 읽어주시죠, 우리 형님. 궤도님, 침착맨 유튜브 구독자인데 예전에 촉근 이론 영상 올려주신 거 감사해요. 기업 인적성 준비할 때 휴식 거의 못했는데 유일하게 침착맨 영상 보면서 쉬었거든요. 그때 궤도님 영상 봤는데 거기서 촉근 이론 나왔는데 그게 인적성 지문에 나왔어요. 휴식과 유익함 둘 다 잡는 최고의 강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적성 잘 보고 면접까지 잘 봐서 3전으로 이직 성공했습니다. 야, 삼성 3전이면은 뭐 만도체 최고의 회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사족을 달았네요. 물론 그 지문 때문은 아니더라도. 아니 물론 지문 하나 때문에 왜 굳이 여기지? 자, 열심히 준비해주신 강의가 한 명의 시청자에게 큰 도움을 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DM 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순양그룹. 이 네. 말은 뭐냐? 이 침투브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 이게 침투브의 순기능으로 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유튜브에 내 인생의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부모님들도 이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유튜브만 보는 걸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직에 도움이 됐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이직에. 근데 그 지문 때문은 아니라고. 그 하나 때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너무 또 부담을 가질까봐 또 약간 좀 풀어주는 거죠. 일단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고마워.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은 그 뭐 휴직 혹은 뭐 이직 준비, 뭐 시험 준비, 고시 이런 분들이 다른 거는 다 접었어. 진짜 모든 시간을 쏟아야 되니까.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본인의 여가가 침투부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어깨가 무거운 거야. 이분들한테 뭐라도 도움되는. 근데 요새 학생들도 연락이 많이 와요. 학생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왔다고. 그 내용이. 네. 야 이거 뿌듯하시겠네요. 너무 뿌듯하죠. 이게 나와서 본인이 맞췄다. 왜냐면 이게 과학특강이 답을 맞추기 위한 컨텐츠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의 알맹이를 본인이 흡수를 해가지고 어쨌거나 그 고민하고 답을 내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너무 의미가 있죠. 학교에서도 많이 쓰시고 특히나 뭐 애들 졸고 이러면 고3 강의실에는 막 저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잠이 오니? 막 이런 것도 프린트해서 붙여놓으시고 그거 보고서 또 잠이 많이 깬대요. 그럼 한번 더 해주세요. 어떻게 했더라?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적어보시면 되죠. 저 하면. 다 같이? 저는 왜? 저희는 해봤자 졸려 보이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도 하죠. 하나, 둘, 셋. 오케이. 요걸 보면서 잠을 좀 깨라. 이거 봐. 다 무섭대잖아. 이거는 무조건 잠이 깨져.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근황. 궤도의 좋은 소식은 나의 좋은 소식과 뭔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 이 훌륭한 플랫폼의 등장. 치마에 궤도사령부.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영광스럽게 자치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다른 분들 구역도 제가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왜 다 들어? 내 거 들어오지 마. 알았죠? 형님 거 바로 직전에 들어. 그러네. 미래전략실. 아니 나도 잘 안 돼. 나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간에 진짜 대윤국도 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궤도사령부를 일단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제가 그 대댓글을 다 달지는 못해요. 근데 일단은 글은 다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궤도사령부가 이제 질문이 올라오겠구나. 네. 이거를 내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궤도사령부에 많이 계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알아서 이 하수 처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음스가 알아서 자정이 돼. 너무 좋았고 그쵸, 유기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스스로 유기물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발효시키고 알아서 걸러주고. 그 치마 회원분들 유기물이라고 하신가요? 하수 처리장의 유기물이 우리한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줄 아세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 하수도 다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막 배탈나도 노로바이러스 걸려도 똥 뿌직뿌직 쓰다가 아이고 배야 내가 죽는다고. 아니 이게 통념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세포가 많은데 단세포 동물이 생각나잖아요. 네, 어쨌거나 앞으로도 우리 궤도사령부의 수많은 다양한 분야의 민수님들이 본인들의 영역에서 과학을 많이 알려달라. 이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길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근황이었고요. 근황이군요.
이제 팀투브 쏘과. 할 거 해야죠. 여기는 이제 침투브랑 관련된 내용들을 좀 뽑아봤는데 알짜배기 음스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 지나가는 분들한테 어떤 노래를 듣냐 이걸 물어보면서 이제 그 노래를 소개하는 그런 건데 예. 이분이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침착맨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말을 못해. 그리고 보세요. 원본박물관을 많이 보는 콘텐츠가 꽤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볼 때 과연 원본박물관 중에 뭘 봤을까? 제가 출연해본 결과로 아마도 과학특강이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잖아요. 네. 과학이 부끄러웠나? 그렇죠. 과학을 본다라는 거, 과학 문화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대표적으로 좀 부끄러운 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봤을 것이다. 그렇죠. 아마도 과학자가 봤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또 기반으로 해서 인간은 왜 부끄러움을 느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 이분들이 이제 자신이 술을 마시고 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 뭔가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술 마시고 하는 행동이 부끄럽기 때문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결과가 도출됐어요. 사실 술을 안 마셔야 되는 알코올 중독이면. 그죠. 근데 술을 마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게 부끄러워서 부끄러워 칼칼칼칼. 그런데 또 술 마셨잖아요. 또 이상한 행동해. 또 부끄러워 칼칼칼칼. 그래서 부끄럽고 술 마시고 술 마셔서 또 부끄럽고 술 마시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부끄럽다는 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분은. 그다음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숙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되게 커요. 일단은 내가 숙취가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거야, 마음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그런 심리가 있고요. 즉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술을 많이 마시고 불안감도 크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즉 부끄러움이라는 게 우리한테 긍정적인 영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이상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은 사실상 느끼고 싶어서 난 느끼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부끄러움이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만 있으면은 부끄러움을 없앴겠지. 느끼는 사람들이 도태됐겠지. 그치. 그래서 뻔뻔한 사람만 남아있겠지. 그 철면피들만 살아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요즘에 철면피들 많은데? 그럴 수 그게 있어. 더 유리해서?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기질이 우리가 약간 그거를 뭔가 어떤 기질의 하나로 만드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닐까? 또 좋은 접근이신데 네. 일단 한 번만 다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조금 뭐 19금인가요? 아니요. 19금 아닙니다. 저도 이제 신중하게 골랐어요.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이 히로인에 대한 거를. 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장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거야. 네. 즉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나 실제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을 느낀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가상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제시를 하고 그 상황이 부끄럽냐 부끄럽지 않냐 이거를 이제 다 물어본 거야, 조사를. 그랬더니 전반적인 답변 패턴이 일치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학습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뿌리내린 감정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그럼 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살아남았냐, 없어져도 되지 않았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굉장히 작은 부족 사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때 부끄러움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뭉칠 수 없었다. 뭐냐면은 어떤 규칙을 정해요. 규칙을 만약에 누군가 어겨요. 그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외면을 받고 놀림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이 구성원이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만큼 앞으로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더 하게 되겠고. 그렇지. 그래서 집단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누군가 한다? 그러면 그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진화를 한 겁니다. 만약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무도 못 느낀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집단의 긍정적인 행동을 학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집단의 유리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절 인간의 인간다움을 못 지키면은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 내가 배워왔던 어떤 상식과 이런 걸 내가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사실상 사이코패스는 못 느끼잖아. 못 느끼죠, 진짜.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뭘 잘못하거나 규칙을 위반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최근에는 이제 약간 내가 뭐 가벼운 실수를 해. 그럼 이제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움을 약간 느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인간적인 모습을 그렇지.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은 약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관대해져요. 그 다음에 약간 신뢰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부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나가면서 침투부 원문박물관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부끄러움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하자. 특히나 침투부를 본다. 이거는 제가 오늘 이
이 근황 토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생산적이고 유익하고 우리가 이직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오히려 더 연습을 해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근데 나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침투부를 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침투부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아. 예를 들면 저 사피엔스 보는데요. 오호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어렵게. 약간 우리가 어렵게 우리 약간 좀 뭔가 그럴싸한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침투부 왜? 침투부라고 어디가 뭐 침튄다고요?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약간 좀 어디 가가지고 좀 정중한 표현을 바꿔야겠네요. 아니 좀 약간 좀 뭔가 그럴싸한 뭐 약간 침착맨 본다고 하면 되잖아. 침착맨은 괜찮아요. 맨도 싫어. 침이라는 게 조금 침착맨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약간 그럴싸한 좀 정중해 보이는 거. 약간 좀 그럼 항상 물어봐. 침착맨이요? 항상 침착맨이냐고 그래. 아니면 뭐 날리지 킹덤 뭐 약간 뭔가 좀 약간 좀 있어 약간 좀 보이게. 있어 보이는 약간 있어 이런 보이게. 이런 타이틀이면은 그러네.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지적인가 보다. 체드 약간 이런 느낌. 체드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미국 방송인가? 머신형을 미국 방송인가? 바꿔야겠다. 호민영 채널 퍼블릭 발드. 뭐 이런 식으로. 아니 CTV. 저 CTV 보는데요. CTV가 뭐지? 침투분들. 이런 식으로 저 CTV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 때 예. 침착맨 뭐 얘기 합방할 때 하면은 침착맨 부끄럽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침착맨 부끄러워. 왜 저기서 저런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해서 부끄러워하는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되게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쵸.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거를 또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되게 재밌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침투부에서. 예. 이거 왜 뭐죠? 이렇게 쪘냐고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세포들이 알지. 나라고 해봤자 나는 이거야. 뇌야 뇌. 다른 부서 일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여러분들은 뭐 심장 지금 뭐 잘 돌아간지 알아요? 나라고 해봤자 지금 말하는 이게 뇌라고. 다른 데 몰라. 군대에서 다른 중대 어때요? 고참이에요? 아저씨죠 그냥. 아저씨들이야. 내 배에 있는 지방 이런 거 아저씨들이라고 몰라. 내가 아니야. 근데 이 와중에 그 심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죠? 알아요 했는데 이약 물고 예. 이약 물고 다 예라고 그래. 알아. 지기 싫어서 지기 싫어서. 근데 이것도 있고 사실 만화에서도 지방자치근이 있잖아요. 그죠? 전 솔직히 이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지방자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 어디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재미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관통인 거야 이게 또. 네. 관통 진짜로. 관통했어. 그래요. 과거로 돌아가면은 35억 년 전에 모든 생명체는 공통조상에 등장을 한 이후에 갈라집니다. 이제 어떻게 갈라지냐면 세균, 그다음에 고세균, 진핵생물 이렇게 세 종류로 갈라져요. 쉽게 말해서 공통조상이 있고 테란, 저그, 프로토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졌어. 네. 근데 이 갈라진 것 중에서 유일하게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한 거는 진핵생물이 유일합니다. 근데 왜 진핵생물만 이렇게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했을까? 세균 같은 애들은 여전히 세균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왜냐? 바로 에너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에너지가 그럼 풍부했을까? 왜? 이게 지금 침착맨님이 말한 여기 답이 있어요. 이 녀석이 세포소 기관인데 미토콘드리아라는 네. 세포소 기관은 세포를 구성하는 특수한 기관이에요. 얘가 이제 에너지를 만듭니다. 얘가 지방자치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소 기관은 딱 있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보시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DNA가 있습니다. DNA가 있네요. 자기 DNA를 갖고 있어. 얘는 알아서 일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왜 자기 DNA가 있고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보니까 얘는 세균하고 구조가 너무 비슷한 거야. 우리 같이 공통조상으로 분리된 애들 중에 봤더니 얘는 원래 진핵세포 내에 있던 애가 아니라 우연히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니까 나름 안락하기도 하고 여기서 내가 에너지를 계속 만들면 눌러 살기가 나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 눌러 삽니다. 그래서 진핵생물이 미토콘드리아를 흡수를 해요. 그 다음에 일종의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에너지 생산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키워요. 그러니까 왜 대기업이 자회사 만듭니까? 효율성 때문이에요. 그렇죠. 기업이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새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냥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니네는 인풋 대비 아웃풋 이렇게 니네 알아서 해. 내가 안 건드릴게. 대신에 성과 안 나오면 너는 잘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효율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한테 신경을 끄고 우리 진핵 생물은 유전자 수를 더 늘릴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얘네가 자기네들 의지를 갖고 자기네 맘대로 어쨌거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우리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자회사를 굴리면서 이 하청업체 후려치기만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없이 후려치기만 하니까 굉장히 내가 괜히 나쁜 느낌이 드는데. 아,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세포가 됐어.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고 근육을 키우고 이러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잖아. 그 미토콘드리아 그쵸? 그러면은 기초 대사량도 늘어나잖아요. 예. 그게 아마 연관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네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뇌에서 더 에너지를 만들어 이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제공하면 얘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지에다가 또 이제 반도체 공장 하나 설립하고 아. 또 이제 또 거기다가 운동하면서 계속 부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그 진화의 과정에서 진짜 기적이요. 그렇지. 사실 그냥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된 들어가. 거야.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를 모르듯이 얘네도 사실상 지네들이 하고 있는 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모르잖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데 각자 자기를 사는 그게 거지. 기가 서로 막힌 도움이 됐어. 공생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착맨님의 그 발언 자체가 사실 미토콘드리아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관통형 발음이었다. 관통했지. 그러니까 자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다. 난데 내가 아니다. 그런 게 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군을 이루고 있는 미생물들, 우리 세포 수보다 많아요, 미생물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너는 누구냐? 저는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미생물이 너무 많아. 엄밀히 우리는 사람이 유산균도 아니에요. 있고 또. 개수로만 따지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생물입니다. 야, 너 누구야? 저 미생물인데요. 이렇게 말해야 맞아. 그 정도로 미생물이 많아. 미생물입니다. 우리 미생물 집합체예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 몸에 이제 뭐 70%, 80% 정도가 이제 물이잖아요. 너 누구야? 저 물인데요. 이런 거지. 하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물이 데스. 어쨌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준열님 영화잖아요. 근데 영화 포스터 이렇게 나와도 되나요? 나와도 되죠. 나와도 나와도 되죠. 되죠. 혹시나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 에이, 같아서 포스터도 거기서 막 뿌리는 건데. 그럼 제가- 티저랑 그건 봐도 돼요. 살짝 가렸어 올빼미로. 왜 가려? 왜 가려? 이건 맞. 이 이미지야말로 괜찮아? 난 이게 더 무서워. 요 이미지는 제가 산 거야. 산 거야. 이것도 샀어요? 샀어 유료구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준열님 나온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진짜 올빼미 계속 보이네. 그럼 저게 더 끌려. 제가 올빼미가 왜 너무 묘하게 귀여워가지고. 근데 왜 올빼미 제가 이거 넣는 줄 아세요? 몰라요. 약간 호민이 형 닮았어. 약간 호민이 형 닮았어. 근데 포인트가 세 가지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 포인트가 뉴럴링크를 궁금해하시는 박정민, 류준열님. 요거 관련해서 이제 또 침착맨님이 또 설명을 막 하셨어요. 예. 확실히 또 이제 과학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시다 보니까. 우리 또 프로그램 또 같이 하지 않았어요? 예. 과학 프로그램. 그쵸. 그래가지고 일단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인간의 적이 될 수 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인간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을 못 따라가. 이 기계식 속도를 바이오 로봇인 우리가 생체 전기로 하는 활동을 로봇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떠올린 게 이제 뉴럴링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해서 인간 지능을 어느 수준 이상 끌어올리자. 약간 서포트를 붙이는 거죠. 인간의 뇌에다가. 이게 뉴럴링크거든 사실. 근데 과거에는 머리뼈를 뚫어가지고 뇌에 전극을 삽입해서 이 하드웨어적인 구조랑 인간의 뇌를 결합하는 거였는데 뉴럴링크가 뜬 이유가 초소형 전극을 이용해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이만큼 뚫어야 돼. 너무 아파. 뉴럴링크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 가능하다. 물론 머리뼈를 뚫긴 뚫어야 돼요. 안에 있으니까 그쵸. 뇌가. 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은 이 뉴럴링크라는 게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대단한 무언가를 오직 일론이 해낸 걸로 나오지만 요거는 사실 뇌과학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가능했다고. 이거를 다시 소개해야 하는 마케팅에 가까운 거였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거를 마치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온 것처럼 약간 마케팅을 했죠. 예. 그랬구나. 그래서 핵심적인 영상 이런 게 있어요. 이 조종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손이 안 건들고 있잖아요. 네, 그냥 뇌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 영상도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온 내용이고 동물 학대 논란도 사실 있어요.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원숭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죽었대. 여러 가지 또 사고들이 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영화 매트릭스처럼 그 업로드하는 거예요. 단순히 보조 메모리가 아니라 정보도. 네, 여기다가 이 컴퓨터적인 정보를 집어넣고 뇌에다 업로드를 하면은 갑자기 뭐 독일어 그럼 독일어가 쫙 업로드가 돼서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거야. 그럼 형 이 안에 있는 불량 섹터들 다 지우고 올려야 되니까 아무 충돌 일어나니까 지식 올릴 때 한번 싹 지우고 올려야겠다. 그 사실상 중앙 나는 모험을 그게 해야죠. 좀 약간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뇌도 각자마다 뇌마다 네. 어떤 성능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똑똑한 사람은 정보를 한 만을 집어넣었을 때 만을 다
받아들이겠지만 만을 집어넣어도 그 중에 한 5천 정도밖에 못 들어오면은 사실상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또. 아니 요거는 용량을 주입해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보조팩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간 지능을 높이려면은 결국은 이걸 업로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법 같은 거 딱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비행기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데 사실 언어 자체가 달라요. 디지털이랑 이 뇌랑.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요 부분은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 여기서 많은데. 더 하는 건. 예.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것까지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요거였습니다. 에어컨의 요정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준열님이. 요거는 제가 정말 큰 후회와 아쉬움. 요정이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요정은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이게 뭔데 에어컨을 에어컨이 방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에어컨에 요정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거는 그냥 요정밖에 안 요정을 나왔어. 두드려 패는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바로 설명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조금 문제였다. 사실 핵심이 엔트로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력학을 아예 그냥 0법칙부터 1, 2, 3법칙 차근차근 연력학 자체를 좀 한번 설명하면 좋겠다. 아주 학술적으로. 그래서 연력학 특집 때 한번 모셔가지고 확실히 에어컨의 요정을 좀 이해시켜 드리면 어떨까. 에어컨의 과학. 그렇죠. 연력학 기가 막히게 재밌거든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인 거고. 근데 항상 기가 막히게 재밌다고. 근데 과학이 다 그래요. 그럼 기가 막히게는 빼도 될 것 같은데 다 기가 막히게 재밌으면? 근데 이게 계속 기가 막히게를 안 넣어주면은 기가 막힌 줄 몰라. 소중함을 잊어.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항상 막히다고 노래를 흥보가 이러지 않잖아. 기가 막혀까지 하잖아. 해줘야지. 왜냐 항상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혀를 생략하진 않는다. 여기 이제 호민 형님 있었으면 이게 과학이야? 이게 과학이야 이래. 분명 그러셨겠죠. 아무튼 요 부분은 제가 다음에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부분은 영상으로 떴습니다. 궤도님이 얘기하실 때 이해는 못하는데 고개 끄덕인 적 많으시죠? 진짜 고백해봐요. 진짜 진짜 안 네 번 들었던 했어. 적도 있어. 일부러 안 들은 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놓쳤는데 내가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이렇게. 그때 약간 영혼 가출해 있는 상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 나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지 않아요? 혹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봐. 주관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예 아니온데. 그렇죠. 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황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가 안 되고 야 이거 모르겠다. 실제로 저런 적이 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이거는 뭐 당연하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게요가 좋구나. 그러게요. 듣는 게 사실 에너지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쓸 때가 많아요. 아니 그 책 보면 졸린 게 그거 때문이잖아요. 진짜? 책 보면 졸린 게 이게 뇌가 못 들어가는구나. 안 들어오니까 끄는 거야. 또 책 좋아하시니까. 자자. 내가 뭔가를 하는데 책방, 이게 전 입력이 안 책방. 되니까 정보가 너무 많고 체력이 다 썼구나. 이런. 근처였던데? 그러니까. 응 근처 지리적으로 그랬던 시기가 달랐을 뿐. 그래요? 겹치던 시기가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모르겠어 나도 잘. 저거는 뭐 사람들이 막 웃는데 수업 시간에 한 번이라도 안 놓친 사람이 있다면 웃어도 돼.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런 식의 접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럿이 대화할 때 사실은 너무 관심 없는 주제예요. 그리고 이게 저에게 사실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뭔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사실 그게 저한테 전혀 긍정적이지 않아. 근데 이제 계속 저한테 공감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실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와. 와 그래요? 이건 예능형 리액션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원래 그렇잖아. 나는 말하는 건 오히려 에너지를 적게 쓴다고 봐. 형은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냥 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 이거는 내가 축적되는 지식이나 뭘 가지고 그냥 하는 거야.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듣는 거는 대부분이 내가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를 입력하는 거잖아. 이거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 무조건 쓰죠. 그럼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가 막 들어오다가 이 단어는 뭐지? 라든가 지금 이 원리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딱 막혔는데 이게 저건가? 이게 그 얘기랑 같은 건가? 하면서 머릿속에서 그걸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야기는 이미 지나갔어.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딴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스티브 잡스의 그 발표도 듣는 사람이 더 힘들었겠네요. 무슨 소리? 아무튼 간에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형은 안 되실 때리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듣는 게 어렵네. 듣는 게 어려워. 무슨 소리야?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난 당연하다고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롤을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다가 거기다가 와드를 받고 궁을 쓰고 뭐 해야지 하는데 나는 이 용어가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다 생소한 용어야. 음.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와드가 박는다가 와드는 뭔지 아니까 그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이야기에 쑥 들어가. 왜냐면 이건 내가 새로운 지식을 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처음 듣는 나 같은 사람은 와드 생각하다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저도 안 될 과학이나 과학 이야기를 보다가 다시 봐요. 아 근데 형님 안 될 거 영상 진짜 많이 보세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잖아. 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서로가 아 하고 넘어가. 그럼 나만 이해 못했잖아. 나랑 거기 그 랩장님 둘만 이해 못한 거야. 나한테 그분도 이해 못하시는데 끄덕이더라고. 그러면 나는 그 유튜브에 좋은 점이 그거잖아. 앞으로 볼 수 있잖아. 그리고 보다가 정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검색해봐. 또는 그냥 검색을 유튜버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학 유튜버분이 그 얘기를 또 해줘. 맞아. 그럼 다른 식으로 또 이해를 한다고. 아 너무 좋은 학습의 기본이죠 사실. 풍형님은 도태되기 진짜 어렵겠다. 나를 도태시킬 수 있는 자 황금을 드리겠습니다. 형님 도태 안 될 것 같아. 이거가 근데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80세에 막 밈 쓰고. 너희들 인생에 꼭 와드를 받고 죽어. 모를 때마다 항상 와드를 받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데 요 부분의 영상에 대한 게 재생 시간까지 찍혀서 DM으로 많이 왔습니다. 침착맨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다. 궤도님 제대로 기강 잡아야 된다. 그런 제보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영상을 보면서도 아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구나 사람들이. 네. 침착맨님이 지금 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실제로 멍을 때리고 안 들은 적이 있다. 요거에 대한 걸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멍 때리는 행위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예.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뇌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럼 침착맨님은 과연 이때 뭘 하는 걸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게 듣는다는 것도 정의를 해야 돼요. 예. 지금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멍을 때리고 있다. 그 다음에 무언가를 듣고 있다. 그럼 듣는 걸 정의해야 되는데 의식 안에서 무언가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판단하는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어차피 뇌는 들었다. 제가 인지를 안 해도 입력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일단 뇌까지 전달은 됐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멍 때릴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우리 과학특강 보면은 특히 침착맨님이 제 이야기를 안 듣는 것처럼 멍을 때리다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좋은 질문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사실은 받아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멍을 때리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드립을 치면서 들어올 수 있을까? 권장해야겠네요. 그쵸. 일례로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과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떨어지는 사과를 멍 때리면서 보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패스트가 런던에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턴이 고향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오니까 딱히 할 게 없는 거야. 정말 바쁘게 런던에서 연구를 하고 하다가 갑자기 고향으로 오니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멍을 때립니다. 이때 중력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때 뉴턴은 멍을 때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시기였다. 즉 바쁠 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발견이. 그 다음에 데카르트 같은 경우가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를 보고서 파리를 보다가 X축, Y축을 떠올렸대요. 멍을 때리다 본 거죠. 사실 우리가 파리를 볼 때 엄청난 무슨 사고의 깊이가 나오진 않잖아. 즉 X축과 Y축, 데카르트 좌표계를 떠오르게 한 게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를 볼 때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멍을 때릴 때, 휴식을 취할 때만 활성화되는 특별한 뇌의 영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 요 영상의 장면에서는 침착맨님이 뭐 듣지 않았다. 이거를 지금 막 유머 코드로 지금 준열님, 정민님 빵빵 터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침착맨님은 굉장히 특별한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요 부분은 좀 오해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오해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저 오해 좀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좀 이제 다음 음스는 아니 블랙홀 언제 들어가냐? 블랙홀은 야 이제 이거 블랙홀로 많이 왔어. 그래? 왜냐면 이게 마지막 음스입니다. 나 뒤에 서서 들을래. 3시간이 엉덩이가 너무 3시간이 앉아있으니까. 지났는데 이 마지막 음스예요. 선생님 풍형님 창의성 지금 발산하시는 거? 왜냐면 중요한 건 듣는 거야. 좋습니다. 듣고 같이 예. 같이 하는 거지. 학교에서 수업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렇군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음스인데요. 크리스마스의 과학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산타맨을 했어요. 저희가 히어로 옛날에 특집 때. 봤잖아요. 예. 산타클로스입니다. 타노스 장갑을 끼고 있는 네, 이 인피니티 건틀렛 끼고 있는 산타클로스거든요. 언제 주웠대 저거? 이게 진짜 있어. 그래서 우와. 크리스마스니까 약간 복습을 하되 새로운 형태의 이 크리스마스의 과학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완전 과학이거든요. 크리스마스가 과학이라고.
있다고요? 그쵸. 일단 산타클로스의 직업 어떻게 보십니까? 선물 나눠주는 직업? 저게 직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산타클로스가 사실상 과학자다. 왜요? 하늘 나니까? 일단은 이 친구가 이 범죄 친구 아니죠. 저랬는데? 맘대로 들어가죠 남의 집. 무단침입. 그러네. 일단 산타클로스는 과학자예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 범위로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없으면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4억 명에 가까운 18세 미만의 아이들의 뇌 혹은 평상시 행동들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수신하지 못해요. 이거를 수집해야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맞네. 맞아. 기본적으로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애인지를 알아야 돼. 요걸 하려면은 전 세계 범위 통신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4억 명의 데이터예요. 이 말은 뭐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한 분야에만 종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미 지금 수송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전기 썰매, 수소 썰매를 타고 다녀야 돼. 근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요. 그렇죠. 루돌프가 과연 제대로 썰매를 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산타클로스의 직업은 유전공학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썰매를 끌 수 있는 체력, 이게 아마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종의 슈퍼 루돌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뭐 전기 썰매, 수소 썰매 타고 다녀야 돼. 그 다음에 또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요런 느낌이잖아요. 예. 아이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모습이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또 다른 측면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의학적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학계 우려들이 있어요. 지금. 예. 왜냐면은 2009년에 스웨덴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넉넉한 체구와 살짝 붉은 얼굴, 요거는 아마 당뇨병과 고혈압 관련된 질환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병원. 예. 아마도 당뇨병 혹은 고혈압.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포인트가 1년에 한 번 밤을 새는 거 정도는 이제 무리가 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1년 내내 숙면을 취하시다가 갑자기 하루를 날밤을 까야 됩니다. 요거는 수면 부족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하루만 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 세계 시간이. 네, 닥쳐오다 보니까 목록도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꽤 오랜 밤을 셀 수도 있다. 요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또 반대의 주장이 나옵니다. 2013년에 미국 물리치료대학 연구팀이 있어요. 여기서 산타가 심장병이나 당뇨의 우려는 있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생각보다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가져왔어요. 그 이유가 산타클로스의 나이가 공식적으로 550세라고 알려졌거든요. 근데 550세라는 걸 통해서 노화는 이미 극복한 상태다. 이제는 돌아가셔도 자연사예요. 이제부터는 돌아가셔도 자연사로 호상이야. 이제부터 호상이라고 치는 거야. 사실상 극호상이야. 근데 재밌는 게 산타클로스가 하는 일이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싣고 굴뚝을 탑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수염이 난 요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모자만 쓰면 산타클로스죠.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의 이름이랑 선물 목록을 확인해서 매칭해서 선물을 줍니다. 요거는 치매나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반려동물로 루돌프를 키우고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행위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실제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돌프 사슴 아닙니까? 예. 그렇죠. 머리 이거 녹용 아닙니까? 녹용. 녹용이잖아요. 녹용이야 뭐 또 잘하는 거고. 예, 그럴 수 있죠. 아니 무슨 집에서 키우는 뭐 파처럼 잘라서 상추 뭐 같이 하는 거예요? 뜯어먹고. 또 사슴 피도 또 여러 가지로 옛날에 뭐 한방에 보면 사슴 피도 되게 보약으로 치거든요. 멘트 독하네요. 독하네요. 예. 아니 뭐 산타 할아버지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저도 좀 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가끔 아이들이 거실에다가 따뜻한 우유나 이런 걸 놔둘 때가 있어요. 요게 이제 골다공증 예방이 됩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니까. 왜냐면 전 세계를 돌면서 아이들이 갖다 놓은 우유를 마실 거 아닙니까? 골다공증에 좋죠. 그 다음에 일단 산타클로스가 선물 배달을 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해지고 나서 그리고 해 뜰 때까지 12시간 정도 있는 걸로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지구의 자전의 방향을 고려해서 최대 31시간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8세 이하 청소년 중에 종교가 다른 아이들, 얘네는 산타클로스가 안 가도 돼. 우리 계열이 아니야. 왜냐면 거기는 뭐 알라 이런 애들이 선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아이를 제외하면 4억 명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는 착하다. 그럼 좀 제외를 하면 한 1억 5천에서 2억 명 정도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31시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전 방향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산타가 1초에 1800곳을 들려야 돼요. 이러려면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총알보다 빠르게 쏘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왜 아이들이 잠들지 않으면 산타가 안 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거실에 나와 돌아다니고 있어. 잘못하면은 선물을 맞고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고 있어야 산타가 그걸 확인하고 선물을 총알보다 빠르게 쏘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깨어 있으면 산타가 선물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혹시나 큰 사고가 발생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산타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있겠죠. 여기서 특수상성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이 있어요. 즉 시간 팽창이 일어납니다. 산타클로스가 굉장히 빠르게 1초에 1800곳을 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산타클로스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지상에서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갈 것이다. 즉 산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여유있게 선물을 줄 가능성이 있죠. 솔직히 말할게요. 말씀하실 때 좀 어려워서 불 들어오는 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 많았을걸? 하지만 뇌는 들었다. 여기까지가 침투부석 과학이었습니다. 이제 궤도의 주쿠박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블랙홀 특집이다 보니까 유나님의 사건의 지평선. 예. 어쨌든 저도 진짜 이거는 단순히 좋은 노래를 떠나서 너무 이거는 역사에 남을 곡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가사도 사실 진짜 제가 사건의 지평선만 무한반복해요 솔직히. 그리고 어디 가서든 사건의 지평선 얘기를 합니다. 강연 가서도 예. 늘 사건의 지평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알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주쿠박스를 준비하면서 가사를 음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찾아냈으니까 뭘까요? 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궁금합니다. 이 노래는 아시죠? 예, 알죠. 예. 한번 좀 가볍게 불러주시죠.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좋아, 좋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아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키워드들은 색칠을 좀 해놨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생각이라는 건 일종의 정보를 의미하죠. 첫 소절부터 블랙홀 정보 역설로 시작하는 곡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물리학에서 절대 파괴될 수 없는 정보라는 게 블랙홀 내부에서는 파괴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이 말은 뭐냐? 생각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정보는 당연한 것이다. 즉 정보는 물리학에서 당연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정보는 물리학에서 당연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정보가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문장에서 대놓고 1순위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중요한 수준을 넘어서요. 생각하는 우리, 즉 정보가 물리학에서 1순위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리학에서 정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입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입자의 위치, 입자의 어떤 운동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정보를 의미하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아래 바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 기압차에 의한 뭐가 흘러가죠? 공기요? 그쵸. 공기는 뭐죠? 산소와 질소와 걔네들은 뭐죠? 기체. 입자죠. 이 말은 뭐냐면은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입자의 흐름을 뜻하죠. 즉 유체의 흐름을 뜻하죠. 근데 보세요.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사실상 유체의 흐름을 가둬둔다라는 말은 사실 흐르지 않아요. 즉 바람은 가둬두는 순간 사실상 바람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입자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뭐다? 사실상 가둬둔 건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을 지금 가두지 못했어요. 결국은 지금 어떤 유체의 흐름을 가둬두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다? 입자를 가둬뒀다 어딘가로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을 따라 흐르는 입자를 가둬뒀다 어딘가로 사라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즉 바람이라는 것은 없다. 즉 물질이 생성되거나 사라져도 정보는 유지된다. 그 정도로 정보가 중요하다. 한번 또 불러주시죠. 기억나 그날에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에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박 웃음을 지었지만 울음이 날 좋아, 좋아. 것도 같았어.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아 좋아.
보세요. 기억. 역시 정보에 대한 이야기죠. 손을 잡았다. 손을 잡았다라는 건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손의 전자가 반발력으로 서로의 손을 밀어낸 것뿐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기억나? 그 손에 있는 전자가 반발력으로 서로 밀어냈던 사실. 유나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양자역학에 대한 복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기억해내라는 의미입니다. 기억나?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전자의 반발력으로 밀어낸 거 기억나? 근데 질문을 딱 받았어. 침착맨님.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웃음을 지었지만 울음이 날 것 같았다. 왜 웃음을 지었지만 울음이 날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예,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웃음을 지었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았다. 양자역학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블랙홀이라는 엄청나게 거시적인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양자역학이라는 굉장히 미시적인 현상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 양자역학을 블랙홀이라는 거시적인 천체에 적용하는 건 굉장히 두렵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 대단한 일을 해낸 분이 누구냐?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죠. 사실상 이 곡에 스티븐 호킹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다음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진짜 대단한 곡이에요.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야, 이 문장에 엄청난 또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사실 여기서부터는 스티븐 호킹 박사님에 대한 추모 소절이에요. 문을 열었다라는 표현. 이거는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을 앓다가 폐렴 치료 후유증으로 뭘 잃었느냐?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문을 열었다? 이 말은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문을 열어서 35년간 컴퓨터 합성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사실을 의미해요. 그리고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호킹 형님으로 인해서 따뜻한 공기가 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시 프레드 호일이라는 박사님이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셨어요. 네.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언제 유명해지신지 아세요? 몰라요. 바로 이때요. 프레드 호일이 정상 우주론을 갖고 왔고 이 사람은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냥 과학계의 메시아 거의. 그랬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정상 우주론을 감히 박사과정 학생이던 스티븐 호킹이 반박합니다. 비정상 우주론을 갖고 나왔구나. 좀 아세요? 아니? 이때 갖고 나온 게 바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증거였죠. 즉 뜨겁고 밀도가 높은 점에 폭발로 우주가 시작했다는 대폭발 이론. 따뜻한 공기가 바로 여기서 온 거죠. 뜨겁고 밀도가 높은 점의 폭발, 즉 따뜻한 공기. 빅뱅 이론을 뜻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논문을 특이점과 시공간의 기하학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 대폭발 이론을 굉장히 복잡한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따뜻한 공기, 뜨거운 점으로 우주론이 변했다. 하지만 안녕히 2018년 3월 14일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향년 76세 나이로 타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딱 요 소절이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질병을 앓게 되셨고 여기서 이제 컴퓨터 합성 목소리를 내시다가 또 과거에 따뜻한 공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박사 논문으로 빅뱅 우주론 대폭발 이론을 가져왔던 시점 그리고 마지막에 타계하실 때까지 안녕히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스티븐 호킹 박사님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담긴 진짜 이 소절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이분의 목소리가 저도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이게 계속 그 병을 앓으시면서도 예. 연구를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럼요. 그럼요.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까지가 유나님의 앨범에 담겨 있어요. 뒤에 이어져 있습니까? 다 이어져 있죠. 그래서 다음 소절 가겠습니다. 저 어떻게 하죠?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좋습니다. 보세요. 사라진 별의 자리, 즉 별의 죽음 이후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드디어 별이 블랙홀이 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스라이 하얀 빛.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제가 하얀 빛만 체크를 했는데 아스라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기서의 하얀 빛은 블랙홀로부터 나오는 아마도 플라즈마 제트를 의미할 것이다. 왜냐면은 아스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주 먼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다? 지금 이 블랙홀이 굉장히 먼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얀 빛이라고 합니다. 하얀 빛.
빛, 네네. 빛의 색깔을 넣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빛의 삼원색, 뭐 색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빛은 모든 걸 다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옇게 되죠. 하얗게 돼요. 그렇죠? 색의 삼원색은 다 모으면 까맣게 까맣게 되죠. 되죠. 왜냐면 모든 색의 빛을 흡수하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가 빛은 되죠. 모으면 하얘집니다. 이 말은 뭐다? 플라즈마 Z의 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높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원뿔 형태로 뻗어 나가는 게 바로 플라즈마 Z죠. 또 여기서 하얀 빛은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가요. 인류에게 빛과 같은 과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홀 연구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말을 하냐면 스티븐 호킹 이전의 블랙홀과 이후의 블랙홀은 완전히 다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냐? 인류의 빛과 같은 과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이 만들어낸 그의 업적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플라즈마 Z거든요. 양쪽으로 나가는 이 원뿔형, 이게 하얀 빛, 아스라이 넘어가는 굉장히 뿜어져 나오는 하얀 빛, 이게 바로 플라즈마 Z입니다. 그 다음 소절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너와 내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그렇죠. 야, 여기도 진짜 중요한 소절이에요. 여기서 드디어 양자역학과 블랙홀을 연결한 호킹 복사까지 표현을 합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그렇죠. 보세요.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간다. 이게 시공간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입자와 반입자가 쌍소멸하는 호킹 복사를 통해서 블랙홀이 시공간에서 조금씩 옅어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블랙홀의 증발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블랙홀의 증발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호킹 복사 때문에 블랙홀이 증발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이브들이 되게 많네요. 그러네. 마이너스 저게 아이브, 입자와 위, 반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아이브. 사실은 요거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요 진짜 부분을 이게-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네, 그냥 간단하게 화이트 홀이라는 블랙홀에 반대되는 개념, 들어온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요 개념을 폐기시킨 게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홀 이론이 폐기가 되고 블랙홀이 질량을 잃을 수도 있다. 왜냐? 어떤 식으로 잃느냐? 바로 호킹 복사 때문에. 다음 소절 가겠습니다.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의 진심을 속이지 말자. 그렇죠. 블랙홀이 실제로 죽은 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별의 진화 단계에서 좀 끝. 하지만 끝이 아니다. 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유나님이 요거까지 알고 계실 거라는 거는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은 아까 발생한 아스라이 하얀 빛, 플라즈마 Z, 이게 블랙홀의 Z로부터 발생한 가스가 식게 되면은 새로운 별의 탄생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모퉁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최신의 연구 내용까지도 유나님이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가사거든요, 이게. 그리고 특히나 지금 마지막 문장이 익숙함의 진심을 속이지 말자. 이거 너무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냐면은 과학기술의 여러 성과들은 되게 익숙한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나 블랙홀이라는 천체에 대한 관련된 연구는 예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워낙에 특이한 천체다 보니까. 이 말은 뭐다? 기존의 익숙한 이론들 때문에 진짜 중요한 발견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예외가 워낙 많은 천체이기 때문에 익숙한 이론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새로운 발견을 우리가 너무 나의 사고를 제한해서 새로운 발견을 못하면 안 된다. 지금 과학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유나님이. 좋습니다. 다음 소절 가겠습니다.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이제 이 곡의 말미죠. 가장 중요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을 합니다.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하고 블랙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건의 지평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 호킹 박사님이 했던 연구들,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플라즈마 Z도 사건의 지평선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즉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내부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워할 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다? 이제 곧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 그리워할 거야. 왜냐? 우리 세계 물리학이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간다. 완전히 단절된 세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워할 거야 라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즉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둘 추억이 떠오르겠죠. 이 추억이란 거는 인류가 지금까지 해낸 수많은 연구 성과
성과들을 의미해요. 즉 인류가 해낸 수많은 연구 성과들이 하나둘 추억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떠오르겠습니까? 바로 사건의 지평선 내부로 들어가는 과학자에게 떠오르겠죠. 그런데 누가 들어가느냐? 그렇게 호킹 박사님은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블랙홀 연구에 일생을 바쳤던 호킹 형님에 대한 그리움을 마치 헤어진 연인에 빗대어 표현한 인류와 호킹 박사님의 끈끈한 연결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이제 새로운 발견을 꿈꾸며 떠나는 호킹 박사님을 추모하는 형태의 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좀 아련하면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여러 미래와 관점들이 떠오릅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의 해석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이제 블랙홀이라는 곡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 호라이즌이 있죠. 저 사건의 지평선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 보시면 이제 강착 원반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젯에 대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요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오늘 블랙홀 과학 특강의 핵심입니다. 네, 뒤에서 나올 거고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헤어진 연인과 호킹 목사님에 대한 추모에 대한 의미를 담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 이벤트 호라이즌을 곡의 제목으로 아예 썼죠. 저 뭐 체인소맨이에요? 이렇게 막 돌아가네요. 이게 이제 블랙홀을 지금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좀 현실에 가까운 블랙홀을 여러 상상과 함께 표현을 했죠. 블랙홀이라는 곡은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몰라요. 이거 진짜 명곡인데. 누구? 유나님의 엔드 시오리에. 직접 부르셔야겠어요. 이건 제가 직접 불러야겠네요. 나를 만나기 전 여긴 어땠어? 우연히 시작됐던 운명일까? 아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녀갔겠지. 얻고 잃게 되는 끔찍한 반복. 이런 노래예요. 좋습니다. 일단 나를 만나기 전 여긴 어땠어? 요거는 블랙홀의 의인화입니다. 블랙홀을 사람으로 지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을 모르던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블랙홀에 대한 개념적인 발견들, 이게 우연히 시작된 걸까? 아니면 운명일까? 이름이 만들어진 것도, 여러 발견들도, 크고 작은 사건들,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운명일까? 우연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홀 관측과 발견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얻고 잃게 되는 끔찍한 반복, 여기서는 아까 사건의 지평선에서 말했던 입자와 반입자의 쌍생성과 쌍소멸,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입자를 얻고 잃게 되는 끔찍한 반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블랙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결말을 먼저 봐버린 이야기, 아무도 관심 없는 책과 같아. 왜 난 그런 편에 자꾸만 더 마음이 가는지. 여기 함께 있어도 될까? 왜 이렇게 무서워? 이게 원곡이 어떤지 모르니까. 근데 죄송한데 당신들이 불러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네, 여러분. 맞아.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저도 좀 부끄럽고요. 부끄럽다라는 게 건강하다라는 거니까.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과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죠? 좋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좋은 소절이에요. 보세요. 결말을 먼저 봐버린 이야기. 너무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시간의 개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야기의 결말을 먼저 봤다. 시간의 역행을 의미하죠. 즉 시간 여행의 핵심 천체가 우주에 존재하는 블랙홀이다 보니까 결말을 먼저 봤다라는 걸 통해서 시간의 개념이 우리 차원, 우리의 물리학과는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절을 통해서 시간 개념이 다르다. 결말을 먼저 보는 경우가 우리 차원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결말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즉 이미 시간의 제한이 없어진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보유한 물리학은 소용이 없다. 즉 우리가 보유한 물리학은 관심 없는 책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던 책들, 우리의 지식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블랙홀의 세상에서는. 근데 왜 자꾸 그런 편에 마음이 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이 적용이 안 되는 세상이야. 완전 다른 세상이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아이러니, 이게 바로 블랙홀이라는 천체가 갖는 매력입니다. 여기 부르기 어려운데. 영원처럼 밝게 안녕 지켜볼게. 눈이 멀게 빛나는 블랙홀 두 번 다시 가까이서 볼 수 없어도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너를 찾아낼 수 있어. 오래 기억할게. You're always on my mind, so keep with me. 뭐 이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좋은데요? 아니 뭔가 쫓기듯이 부른 건 아니죠? 약간 수치가 있어갖고 좀 쫓기게 되네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아무튼 블랙홀이 빛을 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죠. 유나님. 그쵸? 블랙홀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했습니다. 유나님은 확실히 천문학 가수다운 가사를 썼다. 그 다음에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이 빛이 나는 블랙홀을 찾아낸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곡이죠.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우리가 블랙홀을 찾아냈다. 오늘 뒤에 과학특강에서 나올 EHT, 타건의 지평선 망원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빛나는 블랙홀의 그림자를 최초로 관측한 이야기가 뒤에 나올 거고요.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초거대 질량 블랙홀 관측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두 번 다시 가까이서 볼 수 없다. 이 말이 왜 들어갔느냐? 우리가 이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을 통해서 블랙홀의 그림자를 관측했어요. 근데 두 번 다시 이 정도의 대규모 연구를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두 번 다시 블랙홀의 그림자를 이 정도로 가까이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오래 기억하겠다. 이렇게 얻은 성과를 우리는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처리에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의 데이터가. 즉 상당히 오랫동안 데이터 처리를 했다라는 고증을 반영한 부분이죠. 이것도 불러야 되네요. 노래 부르겠습니다. 뭐든 해낼 것 같은 용기는 시간의 방향과 거꾸로일까. 여기까지 오기 전 모든 기억은 정말 모두 사라질까. 이거 맞나? 아무튼 이 소절은 진짜 중요한 소절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는 소절이고요. 여기서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부분에 있냐면은 사실 저는 요 가사를 보고 유나님 천재다. 왜냐면은 뭐든 해낼 것 같은 용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치킨 레이스 같은 걸 말한 건가? 앞이 블랙홀일 줄 알면서도 막 하는. 그러니까 보통 용감하다는 의미겠죠. 재밌는 거는 여기서의 용기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아 그냥 그 용기. 그렇죠. 즉 이게 우주의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을 의미해요. 공간적인 장치죠. 근데 앞에가 그럼 이상해. 해낼 것 같은 용기는 해를 낼 것 같다. 즉 해가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이야 거죠. 네. 대박이네. 그래서 지구 근처 태양계에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던 순간, 즉 대략적인 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소절이에요. 이거를 그냥 용감함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의미가 바뀌거든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 용기를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뒤에 시간의 방향이랑 연결이 되는 게 시공간,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의미가 둘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모두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문장으로 해낼 것 같은 용기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실제 태양을 만들어낼 것 같은 그릇이다라는 시공간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대단한 부분인 게 앞에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시간의 방향과 공간에 대한, 즉 공간과 시간의 방향이 거꾸로라는 표현입니다. 시공간은 사실 하나로 가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 시공간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서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익과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만들었고요. 이것을 거꾸로 표현했다. 전형적인 시간 여행 가설의 하나를 가져오는 거죠. 대놓고 시간의 방향이 거꾸로라는 표현을 한 거는 이게 나중에 시간여행 특집에서 제가 과학특강 때 한번 할 건데 사건의 지평선이 두 개가 있는 커블랙홀인 경우에 에르고스피어라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게 사건의 지평선이 두 개가 있는 커블랙홀의 경우에는 에르고스피어라는 영역이 존재하고 여기서 시간의 방향을 거꾸로 갈 수 있는 다른 우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기억은 정말 모두 사라질까? 이거는 사건의 지평선에 나왔지만 기억이 사라진다라는 건 정보가 사라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블랙홀 내부에서는 정보가 파괴될 수 있다. 즉 블랙홀 정보 역설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죠.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과 블랙홀이라는 곡은 둘 다 호킹 복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블랙홀의 정보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설명해요. 워낙에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곡이다 보니까. 노래하겠습니다. 영원처럼 밝게 안녕 지켜볼게 눈이 멀게 빛나는 블랙홀 대시하게 너와 함께 할 수 없어도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너를 찾아낼 수 있어 내가 기억할게 You are always on my mind. 예, 이 부분은 사실 반복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눈이 멀게 빛나는 강착 원반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관측한 블랙홀의 그림자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오늘 과학특강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영화가 있어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같이 봤죠 형님하고. 같이 예. 봤어요. 여기서 블랙홀을 베이글로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인터식텔라라고 새로 시작한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여기서 베이글 이야기를 하다가 눈판에 또 눈 팠죠. 네. 여기서 이제 블랙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영화에서도 표현했고 저도 컨텐츠에서 표현했듯이 신기할 정도로 비슷해요. 베이글이. 우주 그 블랙홀이랑. 아 네, 그래서 왜 블랙홀은 베이글 형태일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크박스였습니다. 그거 궁금하다. 아, 노래방은 또 가자. 저번에 제가 그 김풍 작가님하고 응. 크리스마스 이브 때 무려 와. 둘이 노래방을 간 적이 있어. 서로 결혼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는 원래 가져가고 낮에 노래방을 가가지고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면은 라이브로. 라이브도 하고 날아다녔어요. 아, 퉁이 형님 노래방에서 엄청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아우 막 춤이 막 그녀는 예뻤다 춤이. 와, 근데 진짜 노래방 그때 날린 스트레스를 아직까지 잘 지내요. 아직까지 살아요? 풍경하고 가세요.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올리기 힘들면 찍어서 저 보내주세요. 플러스에다 올릴게요.